제3제국이 몰락한 후 세계는 나치 이데올로기가 베를린의 잔해 속에 묻혔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1950년대 바로 미국의 중심부에서 그 증오를 미국식 정장과 애국적인 억양으로 되살리려는 새로운 얼굴이 등장했다. 그의 이름은 조지 링컨 로그웰, 전쟁 참전 용사이자 카리스마 있는 연설가, 그리고 미국 국가사회주의당의 창립자였다. 그는 히틀러를 숭배했고 홀로코스트를 부정했으며 하켄크로이츠 아래 통일된 백인 국가를 꿈꾸었다. 오늘날 그 씨앗들은 세계의 뜻밖의 구석에서 싹을 틔우고 있다. 유럽의 극우 시위에서부터 SS 휘장을 자랑스럽게 달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대대들에 이르기까지 나치즘의 유산은 끈질긴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그러나 왜 제2차 세계대전의 공포 이후에도 20세기 한가운데에서 신나치 운동이 등장한 것일까? 총통의 몰락과 철저한 비나치와 1945년 5월 독일 제국은 무너졌다. 베를린의 폐허는 아직도 연기를 뿜고 있었고 폭탄의 메아리는 당황스러운 침묵과 뒤섞여 울려 퍼졌다. 10년 넘게 모든 곳에 존재했던 총통의 얼굴은 제3제국의 깃발과 함께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졌다. 이 황량한 풍경 속에서 사회적 유대도 무너졌다. 남성 인구 대부분이 전사하거나 포로가 된 상황에서 일부 지역에는 여성 6명당 독일인 청년 1명만 남아 있었다. 연합군, 특히 미국 병사들이 현지 여성들과 교제하는 장면은 점점 늘어났다. 전선에서 돌아온 소수의 독일 청년들에게 이 광경은 또 하나의 굴욕이었다. 우리는 6년 동안 목숨을 걸었는데 그들은 씁쓸하게 말했다. 이제 그녀들은 우리가 존재했던 적도 없다는 듯 미군을 따라다니잖아. 전후 독일의 비나치화는 길고 복잡한 과정이었다. 전쟁이 끝날 무렵 국가사회주의당은 800만 명 이상의 당원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는 연합군에게 막대한 도전을 안겨주었다. 서방 연합군이 점령한 지역에서는 대대적인 사회 정화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이를 위해 프라게보겐, 에플라게보겐이라 불리는 12쪽 분량의 설문지 1600만 부 이상이 배포되었다. 이 문서에는 133개의 질문이 포함되어 있었고 시민들은 자신이 나치 정권과 얼마나 관련되어 있었는지를 상세히 작성해야 했다. 응답 내용은 개인을 5등급으로 분류하는 데 사용되었다. 중대한 유죄에서 면죄까지, 그 사이에 협력자나 동조자 등의 중간 등급이 존재했다. 이 분류는 공공직이나 행정직뿐 아니라 배급 및 지원 시스템의 접근 여부도 결정지었다. 그러나 곧 한 가지 뚜렷한 문제가 발생했다. 민간 행정, 사법, 교육 부문의 핵심 인력 다수가 나치즘과 일정한 연관이 있었던 것이다. 이들을 전면적으로 숙청하는 것은 국가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었다. 또한 연합군 점령 초기 독일 공공생활에서 나치즘의 모든 흔적을 제거하기 위해 엄격한 조치가 취해졌다. 하켄크로이츠 나치 문장, 나 나치식 경례처럼 나치 상징의 표현은 완전히 금지되었다. 이 법은 현재까지도 유효하며 법적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외국 관광객들이 역사적인 장소에서 이 제스처를 따라하다 체포되는 일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 독일 국민이 과거 정권의 현실과 마주하도록 하기 위해 디에 토데 뮤렌이나 웰트 임 필름 저호 같은 다큐멘터리 상영이 조직되었다. 이 영화들에는 강제 수용소의 실제 영상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일부 관객은 고개를 돌리며 외면하거나 부정했고 이는 최근의 과거를 직면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었다. 에테스베르크, 에텟베르 강제 수용소 사례처럼 바이마르 같은 인근 도시의 주민들이 여전히 시신이 쌓여있던 장소를 강제로 견학해야 했던 일도 있었다. 죄책감 교육은 도시 공간에도 확산되었다. 여러 도시의 거리에는 수용소에서 자행된 잔혹한 범죄를 담은 사진과 함께 이 끔찍한 일들, 당신의 책임이다 라는 문구가 적힌 포스터가 붙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거나 최소한 묵인했던 정권의 결과를 독일 사회 전체가 도덕적으로 직면하게 하려는 시도였다. 처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제3제국이 무너진 뒤 연합군은 독일을 재건하기 위해
단순히 범죄자를 심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회 전체의 사고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했다. 12년간의 전체주의 선전, 과격한 연설, 그리고 윤영이부터 주입된 이념 교육 이후 독일 국민은 민주주의적 가치, 관용, 비판적 사고로 다시 교육받아야 했다. 군사적 패배만으로는 이러한 변화를 보장할 수 없었다. 그 과제는 방대했다. 나치 정권 아래서 전적으로 교육받은 젊은 세대는 새로운 질서에 가장 강한 저항을 보였다. 이들에게 이전 세계, 규율, 민족주의, 그리고 메시아적 총통의 이미지로 대표되는 사회는 유일하게 알던 현실이었다. 현대 예술이나 자유주의 사상 같은 새로운 개념은 본능적인 거부감을 불러일으켰고 때로는 공개적인 적대감을 낳았다. 권위주의적 사고방식의 씨앗은 젊은 세대 안에서 여전히 강하게 박혀 있었다. 이에 대응해 연합군은 교육제도와 언론에 대해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했다. 나치즘의 문화적 상징적 기반을 해체하고 이를 민주주의적 원칙으로 대체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교과서가 전면 수정되었고 예술과 문학의 새로운 흐름이 장려되었으며 군국주의나 인종 우월주의를 찬양하는 표현은 모두 금지되었다. 조지 링컨 로그웰, 신세계의 총통 제3제국의 몰락 이후 많은 사람들은 나치즘이 영원히 사라졌다고 믿었다. 그러나 1950년대 말 미국 해군의 전직 장교였던 조지 링컨 로그웰은 이 이데올로기를 미국 땅에서 부활시켰다. 제2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이자 브라운 대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했던 로그웰은 군 복무 중 파시즘 사상에 기울기 시작했다. 한국전쟁 당시 아이슬란드에 배치되어 있을 때 그는 나치 선전에 집착하게 되었고 나의 투쟁과 시온 장로들의 의정석 같은 책들을 탐독했다. 미국 내의 반공 분위기와 헨리 포드, 찰스 린드버그 같은 인물들도 그의 급진화에 영향을 주었다. 1918년 일리노이에서 태어난 로그웰은 혼란스러운 유년 시절을 보냈다. 보드빌 예술가였던 부모는 그가 6살 때 이혼했고 그는 뉴저지와 메인을 오가며 성장했다. 그의 아버지 닥독은 영국과 스코틀랜드 혈통의 유명한 보드빌 배우였고 어머니는 프랑스와 독일계 혈통의 재능 있는 무용수였다. 아버지는 아들이 명문대에 진학하길 원해 하버드에 지원하도록 권유했다. 성적은 두 번째 고등학교에서 향상되었지만 여전히 불안정했기에 로그웰은 입학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호프 고등학교에서 한 학기 더 수업을 듣고 새로운 졸업장을 받았다. 그러나 행정착오로 일부 성적서가 도착하지 않아 결국 하버드는 그를 거절했다. 그는 다른 대학에 지원하지 않았기에 아버지는 그를 메인에 있는 헤브론 아카데미에 등록시켰다. 1938년 로그웰은 로드아일랜드의 브라운 대학교에 입학해 철학을 전공했다. 성적은 썩 좋지 않았지만 적성 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입학할 수 있었다. 그는 교내 잡지 Sir Brown 예술 편집자 겸 만화가로 활동하며 학생들에 대한 이념적 풍자를 담았다. 시간이 흐르며 그는 인류와 사회에 대한 비관적인 시각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사회학 교수와 평등주의 사상에 대해 자주 충돌했다. 범죄에 관한 한 논문은 퇴학 위기까지 몰고 갔다. 결국 2학년 때 학업을 중단하고 해군 장교로 입대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그는 대서양과 태평양에서 수송 및 정찰기 조종사로 복무했다. 전쟁 후에는 예비군으로 남으며 상업예술과 가정을 병행했다. 1950년대 초 그의 결혼 생활은 무너졌고 세계관은 극단적으로 변해갔다. 1954년 12월 그는 현역에서 퇴역하고 예비군으로 편입되며 토라토라와 자녀들과 함께 미국으로 돌아왔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작가로 활동하거나 발명가로서 다양한 직업을 시도했으나 많은 원고가 거절당했다. 그는 미군 군인들의 아내를 대상으로 한 잡지 US 레이디를 창간했다. 한때 높은 배포율을 기록했지만 무료 배포였고 사업 파트너와의 갈등으로 인해 1956년에 잡지를 매각했다. 이후 내셔널 리뷰 잡지에서 독립계약자로 잠시 일했다. 1957년부터 1958년 로그웰은 히틀러와 만나는 꿈을 반복적으로 꿨고 이는
그의 사상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게 만들었다. 그는 부유한 반유대주의자 해롤드 노엘 에로스미스 주니어, 하롤드 노엘 에로스미스 주니어를 만나 인쇄장비와 거처를 제공받아 함께 미국을 유대인의 지배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국민위원회를 결성했다. 같은 해 그는 조지아주에서 인종차별 정당인 전국주권당 창당을 도왔고 자신의 위원회를 통해 자문과 자료를 제공했다. 1958년 7월 29일 로겔은 백악관 앞에서 이젠하워 대통령의 중동 개입 결정, 작전명 블루베트에 반대하는 시위를 조직했다. 그는 정부 내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그해 10월 유대교 회당 폭탄 테러 사건 후 언론은 로겔을 용의자로 지목했으나 FBI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그럼에도 그는 대중적으로 나치 동조자로 낙인 찍혔고 사건 다음 날 자택은 경찰의 수색을 받았다. 1959년 이혼 후 로겔은 전처 토라를 되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녀의 가족은 완강히 반대했다. 그는 알코올 중독에 빠졌고 12월에는 전 재산을 처분하고 돌연 아이슬란드로 떠나 그녀를 설득하려 했다. 정치 활동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녀의 가족이 개입했고 토라는 그를 거절했다. 결국 로겔은 아내와 아이들을 다시는 만나지 못한 채 미국으로 돌아왔다. 정신적으로 무너진 그는 어머니에게 삶의 목적을 잃었다며 자살 충동을 고백했다. 하지만 그 후 그의 글과 발언은 이전보다 더 강한 광신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다음 해 그는 버지니아주 알링턴 자택에서 공식적으로 미국 나치당을 창설하고 공개적으로 나치 제복과 하켄크로이츠, 히틀러식 연설을 채택했다. 자신을 미국의 히틀러라 부르며 그는 집회 조직, 반유대주의 전단 배포, 그리고 스톰트로퍼 매거진 등의 잡지를 통해 사상을 전파했다. 그는 영화 엑소더스에 반대하는 시위나 히틀러 생일을 축하하는 행사를 시도하는 등 도발적인 행동으로 주목받았다. 정치적으로는 항상 극단의 주변부에 머물렀지만 미국 극우 진영 내에서 그의 상징성은 점점 커져갔다. 로겔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정치적 행동을 통해 주목을 끄는 기술에 능숙했다. 그의 주된 목표는 가능한 한 많은 언론의 관심을 끌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 주로 유대인 공동체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일부 사회 집단을 의도적으로 도발했다. 그는 부정적인 반응을 자신의 명분을 드러내기 위한 연료로 사용했으며 동시에 미국 내 시민권 운동이 만들어낸 사회 분위기를 활용했다. 이에 대응하여 미국 내 유대인 단체들은 로겔이 유명세를 얻지 못하도록 언론 차단 전략을 수립했다. 이 전략은 과거 제럴드 L.K. 스미스 같은 인물에게도 사용되었던 방식으로 미국 유대인위원회의 S. 안딜 파인버그가 고안한 것이었다. 이 계획은 로겔을 세 가지 주요 청중 유대인, 일반 대중, 반유대주의 동조자로부터 차단하는 것이었고 각각에 대해 구체적인 접근 방식이 제안되었다. 그의 도발에는 무관심으로 대응할 것을 권장했다. 그러나 미국 나치당 내에서는 매트 코엘과 같은 인물들이 더 큰 경제적 음모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그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없었다. 또한 언론 고립 시도는 항상 효과적이지는 않았다. 1960년 7월 로겔은 유니언 스퀘어에서 집회를 열려고 했으며 논란을 유발할 것을 알고 있었다. ACLU와 ADL 같은 단체들이 그의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옹호했지만 뉴욕 당국은 폭동 위험을 이유로 허가를 거부했다. 이후 로겔은 유대계 참전 용사들과 충돌했고 체포되어 정신감정 결과 재판 부적격 판정을 받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되었다. 이 사건은 그로 하여금 강제 입원을 피하기 위해 어떻게 정상처럼 보일 것인가에 대한 팸플릿을 쓰게 만들었다. 1961년에는 자서전 This Time the World를 출간했고 이듬해에는 영국의 콜린 조던과 함께 영국의 신나치 캠프에 참여해 국제국가사회주의 연합 World Union of National Socialists을 창설했다. 이후 그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를 폭행한 조직원에게 메달을 수여했다. 1964년부터 1966년까지는 로겔의 가장 높은 명성을 누린 시기였다. 미국 나치당의 활동 회원 수는 적었지만 그의 지속적인 시위와 도발,
공개 행동은 언론의 주목을 끌었다. 그러나 그는 단순한 유명세가 아닌 정치적 권력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그것을 활용하려 했으나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 그는 도발만으로는 체제 안에서 권력을 쥘 수 없다는 점을 깨닫고 보다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로겔은 자신의 운동이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로 지지자들의 무능을 지적했다. 그는 많은 이들이 국가사회주의의 핵심 이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믿었고 매트 코엘 같은 소수만이 그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생각했다. 이에 더 능력 있는 구성원을 끌어들이기 위해 그는 기독교 백인 다수 연합 United White Christian Majority 이라는 위장 조직을 만들었고 백인 청년단 White Youth Corps 이라는 청년 단체도 재출범하려 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다만 텍사스와 남부 캘리포니아 지부만이 이 시기에 일정한 성장세를 보였다. 이 시기에는 핵심 인물인 윌리엄 루터 피어스가 합류했다. 그는 1965년에 운동에 가입해 주요 협력자가 되었고 1966년에는 National Socialist World라는 새로운 잡지를 록웰의 지도 아래 편집하기 시작했다. 이 출판물은 보다 정교하고 체계적인 이념 확산을 목표로 했다. 같은 해 록웰은 일리노이 시세로 치체로에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에 반대하는 시위를 이끌며 인종 분리를 옹호했다. 그는 시민권 운동의 구호인 블랙 파워에 대응해 화이트 파워라는 구호를 만들어냈고 이는 그의 백인 월주의 운동의 대표적 표어가 되었다. 그리스계 출신의 존 패틀러는 로겔과 가장 가까운 인물 중 하나였으며 The Stormtrooper 잡지의 편집자였다. 그의 출신 배경은 미국 나치당 내에서 갈등을 일으켰지만 로겔은 백인 우월주의를 보다 포괄적인 시각으로 확대하며 그를 옹호했다. 이는 매트 코엘이 이끄는 전통주의 아리안 통일 에이라이안 유니티과 록웰의 화이트 파워 노선 간의 분열을 가져왔다. 1967년 록웰은 운동을 미국화하려는 시도를 감행했다. 그는 당명 로고 슬로건을 변경하고 새로운 이념 원칙을 작성했다. 이 변화는 대부분 패틀러의 제안에 따른 것이었고 내부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다. 결국 패틀러는 당에서 추방되었고 그는 증오와 화해를 번갈아 담은 편지를 록웰에게 보내며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관계를 드러냈다. 그해 록웰은 암살 시도를 겪었고 무장 허가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긴장된 상황 속에서 그의 파트너 바바라 폰 괴츠는 딸 그레첸을 출산했으나 그녀는 유전 질환으로 몇 개월 만에 사망했고 이전에도 딸 하나가 같은 병으로 숨졌다. 이 개인적인 비극은 록웰에게 큰 충격이었다. 그리고 패틀러와의 관계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다. 1967년 8월 25일 패틀러는 록웰을 총으로 살해했다. 그는 알링턴 버지니아의 세탁소에서 나오는 록웰을 향해 총을 쐈다. 록웰은 채 탔다가 무언가를 두고 왔다며 세탁소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두 발의 총성을 들었다. 첫 발은 빗나갔지만 두 번째 총알은 그의 가슴에 명중했다. 록웰은 차에서 내리려 했으나 인도에서 쓰러졌고 정고 12시 2분에 사망했다. 현지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패틀러를 체포했다. 검찰은 그의 추방에 대한 보복이 동기라고 주장했으며 코엘과 피어스 등 일부 지도자들의 인종적 공격에 대해 록웰이 그를 지지하지 않았다는 실망감도 작용했을 수 있다는 추측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전기작가 프레더릭 제이 시모넬리는 록웰이 오히려 패틀러를 옹호했다고 밝히며 이 설을 부정했다. 또 다른 설로는 록웰이 패틀러의 아내와 불륜 관계였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이는 재판에서 다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패틀러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편지도 존재한다. 6월에 있었던 암살 시도 역시 그가 배후였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패틀러는 혐의를 부인했고 그의 변호인은 록웰의 실종으로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암시와 함께 코엘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했다. 칼 앨런과 같은 일부 당원들은 패틀러의 유죄를 의심하며 명예훼손 방지연맹 ADL에 의해 조직된 음모라고 주장하면서 그의 변호를 위한 법적 기금을 마련했다. 당의 대다수는 패틀러의 유죄를 믿었지만 일부는 내부 배신의 가능성을 의심했다.
로겔의 개인 경호원이었던 프랜시스 조셉 스미스는 자체 조사를 바탕으로 코엘, 피어스, 로이드가 암살을 공모했다고 주장했고 크리스토퍼 비든이예비치, 크리스토퍼 비든제비치를 진범으로 지목했다. 이로 인해 스미스와 비든이예비치 사이에 총격전이 벌어졌으나 둘 다 살아남았다. 결국 배틀러는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항소 후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버지니아 대법원은 1970년에 유죄 판결을 확정했고 다시 수감되었다. 이후 그의 사건은 1972년에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도 기각되었다. 그는 1975년에 가석방되었으나 이듬해 조건을 위반해 다시 6년간 복역하며 형기를 마쳤다. 부검 후 록웰의 시신이 가족에게 인도되자 그의 가족과 백인 민족 사회주의당의 2인자였던 매트 코엘 사이에서 갈등이 벌어졌다. 가족은 메인주 사우스포트 섬에서 조용한 장례식을 원했지만 코엘은 조직을 위한 선전 목적의 대규모 장례식을 기획했다. 그는 심지어 록웰을 나치 제복 차림으로 알링턴 국립묘지에 안장하자고 제안했고 이는 록웰의 동생 바비를 크게 분노하게 했다. 바비는 이러한 계획을 멍청이들이 기획한 역겨운 소동이라고 비난하며 시신 소유권을 되찾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코엘은 록웰의 유언장을 근거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고 나치 당원들을 록웰의 어머니 집, 유대인 거주 지역의 위치, 주변에 배치하겠다는 위협까지 했다. 결국 가족은 시신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미국 연방정부는 록웰이 명예제대한 재향군인이라는 이유로 컬페퍼 국립묘지에의 안장을 허가했다. 단, 나치 상징물이나 백인만으로 구성된 명예경호대는 금지되었으나 나치 제복을 입은 채로의 매장은 허용되었다. 장례는 8월 29일에 열렸으며 제복 차림의 추종자들이 행렬을 이뤘다. 도착하자 주 및 군 보안 당국은 묘지 진입을 차단했다. 한 공무원이 코엘에게 조건을 설명하고 당원들에게 하켄크로이츠 제거를 요구했으나 그들은 거부했다. 이 대치 상황은 수시간 동안 지속되었고 그 와중에 한 차량이 열차에 거의 치일 뻔한 사건도 발생했다. 나치에 가담한 군인이 체포되면서 군경과 충돌이 빚어졌고 다수의 체포로 이어졌다. 다음 날 코엘은 록웰의 시신을 비밀리에 화장하기로 결정하면서 공개 장례를 포기했다. 록웰은 자주 아돌프 히틀러를 찬양하며 그를 20세기의 백인 구세주라고 불렀다. 그는 홀로코스트를 부정했고 마틴 루터 킹 주니어를 유대인 공산주의자들이 백인을 지배하기 위해 이용하는 도구라고 간주했다. 그는 알렉스 헤일리와의 플레이보이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치는 무고한 유대인을 조직적으로 학살했다는 타당한 증거가 존재한다는 것을 나는 단호히 부정한다. 또한 그는 시민권 운동을 유대인의 영향력으로 돌렸으며 유대인을 대부분 신뢰할 수 없는 존재로 보았다. 흑인 인구는 후진적인 인종이라 생각했고 미국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여 아프리카의 새로운 국가를 설립하고 그곳으로 이주시키자는 주장을 펼쳤다. 그의 극단적인 견해는 가족과 사회로부터 그를 소외시켰다. 그의 형제는 록웰과의 관계로 인해 사업과 사생활에 큰 타격을 입었고 친구들과 친척들 역시 그의 행동에 충격을 받아 점점 멀어졌다. 많은 이들은 그의 급진화가 정신건강 문제 때문이라고 추측했다. 그의 아버지는 여러 차례 아들의 사상을 포기하게 하려 했으나 실패했고 이는 갈등만을 초래했다. 록웰은 전처들이나 자녀들과는 거의 연락하지 않았으며 오직 어머니와 여동생과만 정기적으로 소통했다. 그의 유작 화이트 파워는 사후 얼마 지나지 않아 출간되었다. 이 책은 전통적인 나치즘 옹호보다는 백인 우월주의에 대한 보다 넓은 시각을 제시하며 과거 나치가 슬라브인 등 특정 유럽 민족에게 가졌던 차별을 배제했다. 그는 매우 직설적이고 거친 언어를 사용해 특정 집단이 미국 내 인종 간 분열을 조장한다고 비난하며 인종 갈등을 점점 커져가는 위협으로 묘사했다. 이 책은 사상적 지지자들에게 단결과 행동을 촉구하는 성격을 띠며 일부 학자들은 이를 행동의 부름이라 평가한다. 조지 링컨 록웰은 미국 너나치즘의 선구자로 평가된다.
그의 이름은 대중에게는 비교적 낯설지만 극우 세력 내에서 그의 영향력은 깊고 오래 지속되었다. 그의 가장 큰 유산은 화이트 파워 운동으로, 이는 백인 우월주의 개념을 유대인이 아닌 백인이라면 누구든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재정의하였다. 이로써 그는 북유럽 혈통이나 특정 종교를 강조하던 기존 기준을 없애고 자신의 사상이 죽은 후에도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하켄크로이츠의 메아리, 영국에서의 나치즘 부활. 영국에서도 신나치 운동 내에서 제3제국의 교리와 미학을 공개적으로 수용한 주요 인물들이 등장했다. 그중 가장 두드러진 인물 중 하나가 콜린 조던이었다. 그는 국가사회주의 운동 National Socialist Movement과 세계 국가사회주의자 연합 World Union of National Socialists 같은 단체를 이끌었다. 조던은 나치즘을 아리아적 세계 이데올로기로 보았고 아돌프 히틀러의 사상을 직접적으로 받아들여 이를 영국 사회에 맞게 적용하려 했다. 콜린 조던은 학자인 퍼시 조던과 교사였던 버사 베타 조던의 아들로 1934년부터 1942년까지 워릭스쿨에서 교육을 받았다. 제2차 세계대전 중 그는 영국 해군 항공대 플리트 에어 암과 왕립공군 RAF에 입대하려 했으나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고 결국 영국 육군 교육부대에 입대했다. 1946년 제대 후에는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시드니 서식스 칼리지에서 역사학을 전공해 1949년 2등급 학위를 받았다. 같은 해 코벤트리의 스토크 세컨더리 모던 보이스 스쿨에서 수학교사로 일하기 시작했다. 1953년에는 예술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곧이어 민족주의 성향의 제국 충성자연맹에 가입하여 미들랜드 지역 책임자가 되었다. 1962년 조던은 새로운 국가사회주의 조직인 국가사회주의 운동 National Socialist Movement를 창설했으며 이 조직은 1968년에 브리티시 무브먼트로 이름을 바꾸게 된다. 그는 존 틴달과 함께 중심인물로 활동하며 7월 2일 트라팔가 광장에서 열린 집회를 통해 대중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 집회는 반대자들과의 충돌로 폭동으로 번졌다. 이 사건으로 인해 조던은 일시 정직을 받은 후 코번트리 교사직에서 해고되었다. 같은 해 그는 글로스터셔에서 극단주의자들의 국제정상회담을 조직했으며 이는 세계 국가사회주의자 연합의 창설로 이어졌다. 그는 유럽 지부의 지도자로 임명되었으며 세계 총통 퓨러 문디알이라는 칭호를 얻었다. 부총통은 미국의 나치 지도자 조지 링컨 로겔이었다. 그러나 조던과 그의 동료들은 나치 SA를 본뜬 창끝 스피어헤드이라는 중운사 조직을 만들려다 경찰의 비밀 감시에 발각되었고 1962년 10월 징역 9월형을 선고받았다. 출소 후인 1963년 조던은 논란이 되었던 결혼을 하게 된다. 그는 유명한 프랑스 패션 디자이너의 조카이자 틴달의 전 약혼녀였던 프랑스와즈 디오르와 결혼했는데 당시 틴달은 여전히 수감 중이었다. 이 결혼은 그가 추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조던과 틴달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결별을 불러왔다. 디오르는 불과 몇 달 후인 1964년에 별거를 발표했지만 공식 이혼은 1607년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졌다. 1965년 레이턴 보궐선거 기간 중 조던은 노동당 집회에서 도발적인 시위를 주도하다 당시 국방장관 데니스 힐리에게 주먹질을 당했다. 대중과의 대립을 통한 전략은 새로울 것이 없었다. 1964년에는 스매트윅 선거운동에서 기존 정당을 비방하며 노골적인 외국인 혐오 구호를 퍼뜨리는 인종차별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이러한 활동은 1967년 그가 유색인의 침공과 같은 전단지를 통해 인종 혐오를 선동한 혐의로 1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는 결과로 이어졌다. 1972년 그는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우간다에서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도착한 것에 항의하며 히드로 공항에서 파업을 선동해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미 영향력이 줄어든 그는 1968년에 조직을 재정비했지만
1714년에는 마이클 맥나플린에게 지도자 자리를 넘겨주게 되었다. 그리고 1975년에는 슈퍼마켓에서 여성용 속옷을 훔친 혐의로 체포되어 벌금형을 받으며 그의 공개 활동은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되었다. 회색 사단 우크라이나 참호 속의 너나치즘 안드리 비레츠키 앤드리 빌렛키는 현대 우크라이나 급진 민족주의를 대표하는 인물 중 하나이다. 그는 2014년에 창설된 자원봉사 민병대인 아조프 대대의 창립자이자 초대 지휘관으로 군사적 효율성과 초민족주의 상징성으로 잘 알려져 있다. 또한 비레츠키는 우크라이나 정치 격변 속에서 극단적 이념을 내세운 사회민족회의 Social National Assembly를 창설했으며 이후 국민당 코르푸스 나셔널리스라는 정당을 이끌었고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우크라이나 의회에서 의원직을 수행했다. 우크라이나는 무력 충돌과 정치적 불안 속에서도 극단주의 운동의 부활을 피할 수 없었다. 최근 몇 년 사이 너나치 성향이 뚜렷한 지도자들과 단체들이 등장했으며 이들은 언론 노출은 물론 정치적 대표성까지 획득했다. 안드리 비레츠키는 1979년 구소련 시절 하르키우에서 태어났다. 그의 가문은 강한 민족주의적 뿌리를 지니고 있었다. 북에는 하르키우 지역의 마을을 세운 코사크의 후손이었고 목에는 19세기 우크라이나 혁명운동과 관련된 귀족 혈통이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반항심 강한 애국적 성향을 보였다. 소련 청소년 조직 가입을 거부했고 다른 학생들과 함께 독립의 상징으로 학교에 우크라이나 국기를 개양했다. 그의 어린 시절에 깊은 인상을 남긴 책은 소련 당국이 금지한 우크라이나 역사서였다. 코소보 전쟁 중 그는 유고슬라비아 군에 자원하려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01년 그는 하르키우 대학에서 우크라이나 무장투쟁 운동을 주제로 역사학 학위를 취득했으며 같은 해에 반정부 시위에 참여하다 체포되어 국가안보기관의 주목을 받았다. 2002년 그는 민족주의 단체 트라이즈브의 하르키우 지부 책임자가 되었고 동시에 우크라이나 사회민족당 Social National Party of Ukraine의 지역 대표로 활동했다. 그러나 이후 이 단기 스보보다 에스보보다로 개편될 때 이념 변화에 반대하여 탈당했다. 우크라이나 사회민족당의 개편과 애국자 우크라이나 페이트리어트 오브 유크레인의 해체 이후 비레츠키는 2005년에 이 조직을 완전히 독립된 단체로 재구성했다. 새 조직은 정치 정당과는 무관한 자율 조직으로 주로 UNSO, 트리주브, 사회민족당 출신 인물들이 하르키우 지역을 중심으로 합류했다. 같은 해에 그는 새로 창당된 우크라이나 보수당과도 협력하기 시작했다. 2006년 총선에서 그는 우크라이나 의회 라다에 출마했지만 의석을 얻을 만큼의 지지를 받지는 못했다. 유로마이단 시위 당시 비레츠키가 이끄는 애국자 우크라이나의 구성원들은 2013년 11월 28일에 급진 민족주의 조직인 프라비섹토르, 유익섹터, 섹토 데레초의 창설에 참여했다. 이후 2014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의회는 정치범 석방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다음 날 비레츠키는 모든 혐의에서 무죄로 풀려났으며 다른 활동가들과 함께 석방되었다. 곧이어 3월 12일 그는 동부 우크라이나 작전구역 폴타바, 하르키우, 도네츠크, 루한스크 등의 프라비섹토르 특수작전 책임자로 임명되었다. 같은 해 5월 5일 베르잔스크에서 아조프 대대를 창설했고 초대 지휘관이 되었다. 이 중훈사 조직은 비레츠키의 운동 소속 인물들과 극단적인 축구 훌리건 그리고 오토마이단, 아우토마이단 운동 활동가들로 구성되었다. 이후 2014년 11월 20일 이 대대는 우크라이나 국가방위군 과르디아 나초날 데 유크라니아의 일부로 공식 편입되었고 점차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작은 검은 인간들 리틀 블랙맨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게 되었는데 이는 러시아 측의 유사 명칭을 빗댄 것이었다. 6월 13일 비레츠키는 마리우폴 제1차 전투에서 병력을 이끌었고 이는 전술적 핵심 승리로 간주되었다. 영국 언론인 아스콜드 크루셸니츠키 에이스콜드 케루셸니키에 따르면 그의 전투 중 행동은 침착하고 전략적이었다. 이에 대한 공로로 그는 8월 2일 3급 용기훈장을 수여받았으며 같은 해 8월 15일 우크라이나 경찰에서 중령으로 진급하였다.
이 시점부터 아조프 대대는 전장에서 두려움과 존경을 동시에 받는 고성능 부대로 명성을 쌓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부대의 악명은 군사적 성과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일부 초기 구성원의 이념과 사용하는 상징들로 인해 주목과 논란을 동시에 불러일으켰다. 여러 창립 멤버들이 초민족주의 및 극우 운동 출신이었고,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 국내외에서 우려가 제기되었다. 그중 가장 논란이 되었던 상징 중 하나는 볼프상겔 wolfsangel로, 스페인어로는 늑대의 천사라는 의미다. 이 기호는 제2자 모양의 갈고리를 연상시키며 게르만 문장학에서 유래하였지만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부 나치 친위대 SS 부대들이 채택하면서 오늘날에는 불쾌한 상징성을 띠게 되었다. 이 점은 대중의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다. 아조프 대대는 수차례 이 상징이 자신들에게 있어 투지의 정신을 나타내며 국가적 이상 아이데아 나치오날의 약자인 N과 I를 상징한다고 해명했지만 나치 상징과의 유사성은 큰 논란을 낳았다. 여기에 독일 나치와 연관된 또 다른 상징인 검은 태양 블랙선도 사용된 바 있다. 일부 초기 구성원들이 나치식 경례를 하거나 하켄크로이츠가 새겨진 깃발 앞에서 포즈를 취한 사진은 그들의 이념적 성향에 대한 소문을 더욱 키웠다. 또한 분쟁 초기 이 부대는 너나치 성향을 지닌 외국인 자원자들을 끌어들이기도 하여 아조프가 극단주의 운동과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강화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 대대의 전투 효율성을 무시할 수 없었다. 2014년 말 아조프는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 국가방위군에 편입되어 정규 군사부대로 전환되었고 더 전문화되고 통제된 구조를 갖추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조프 대대는 규모와 작전 능력을 강화하여 아조프 연대로 개편되었다. 2021년에는 보다 견고한 군사 조직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이 부대는 여단으로 승격되었고, 이는 우크라이나군 내에서의 그 위상을 반영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아조프는 우크라이나 군대 내에서 가장 큰 규모와 최고의 장비를 갖춘 부대 중 하나로 발전했다. 또한 창립자들의 급진적 이념을 공유하지 않는 새로운 신병들의 점진적 유입은 논란의 중심에 있던 부대의 이미지를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데 기여했으며 과거의 극단적 상징에서 점차 멀어지게 했다. 초기부터 이어져 오던 논란에도 불구하고 아조프 대대는 2014년 우크라이나 정규군에 공식 통합되었다. 이 통합은 대대 내부의 깊은 변화도 수반했다. 정치활동 참여가 금지되었고, 이로 인해 안드리 비레츠키를 포함한 여러 창립 멤버들이 탈퇴하게 되었다. 이후 그는 극우 성향의 정당인 국민단 추엘포 나치오날을 창당하게 된다. 시간이 흐르며 아조프 연대와 거기에서 파생된 정치운동 간의 연결성은 점차 약화되었다. 연대는 공식 군 구조 안에서 점점 더 전문화되었고, 반면 국민단과 이전 구성원들이 만든 병렬 조직들은 독립적으로 급진적 활동과 발언을 이어갔으나 새로운 군사 구조로서의 아조프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다. 2022년 이후 아조프 연대는 우크라이나 국가에 직접 지휘해 운영되었고, 그 구성원은 창립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민족적 다양성을 띠게 되었다. 그 이름은 남았지만 초기의 이념적 연관성은 공식적으로 과거의 일이 되었다. 왜 나치즘은 독일에서 다시는 자리 잡지 못했는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국가사회주의는 독일에서 더 이상 의미 있는 방식으로 재건되지 않았고, 대신 그 기원지 외의 지역에서 새로운 공간을 찾았다. 전쟁 중 히틀러는 서유럽 점령지의 국민들에게 공산주의에 맞선 투쟁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으며, 이로 인해 게르만 문화권 지역에서 강력한 이념적 선전이 펼쳐졌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상은 미국,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처럼 유럽계 인구가 다수를 차지하는 지역에서 받아들여졌다. 각국에서는 현지의 민족적 사회적 현실에 맞춰 나치즘이 재해석되었지만 그 이념 중 하나는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다. 바로 유전학적 이론에 기반한 반유대주의라는 의사과학적 신념이다. 국가사회주의 사상과 연결된 세 번째 물결은 신우파 뉴 라이트라고 알려진 흐름에서 형성되었다. 이 운동은 유럽계 뿌리의 인종주의를 민족 문화적 담론으로 위장하여
본질적으로는 같은 이데올로기를 더 세련된 외양으로 재포장했다. 신우파는 1960년대 후반 프랑스에서 등장했으며 문화적 흐름으로서 마르크스주의와 좌파 헤게모니에 대항하는 새로운 지식인 및 지도층의 형성을 명시적으로 목표로 삼았다. 결국 독일 철학 및 정치 전통의 해학적 유산은 국가사회주의의 네 번째 세대인 스킨나치스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이 흐름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공격적인 성향을 지닌 것으로 간주되며 직접 행동을 통해 범유럽 너나치주의 이상을 실현하려 한다. 스킨헤드 현상은 1960년대 후반 영국에서 등장했으며 런던 이스트엔드나 맨체스터와 같은 노동자 계층 지역에서 시작되었다. 이 운동에 참여한 청년들은 삭발한 머리, 타이트한 바지, 칼라 없는 셔츠, 멜빵, 철심이 박힌 군화 닥터 마틴, bomber 재킷 등의 복장으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스타일은 기존의 로커나 모드족과는 달리 전통 노동계급의 미학을 시각적으로 재해석하여 자신들의 정체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구성되었다. 스킨헤드 하위 문화는 외견상 상반되는 두 흐름, 자메이카 출신의 흑인 청년 문화인 루드보이스와 영국 백인 노동자 청년의 독특한 융합에서 탄생했다. 이들은 자메이카 청년들로부터 거리의 언어, 삭발 헤어스타일, 의복 스타일, 음악적 요소들을 차용했고 파키스탄 이민자 사회에 반대하는 백인 자메이카인 간의 동맹까지 형성되기도 했다. 이러한 문화적 융합은 스카라는 음악 장르를 탄생시켰고 이는 록과 레게를 혼합한 음악으로 1770년대 후반에는 펑크의 영향을 받아 오이오이 음악으로 진화했다. 오이는 거리의 펑크라 불렸고 전통 펑크에 유사한 사운드를 유지하면서 알코올과 집단 열광이 가득한 환경에서 연주되었다. 1980년대 초반까지 스킨헤드 문화는 뚜렷한 정치적 입장을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1970년대에 들어 이 하위 문화에는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초기에 백인 자메이카 청년 연대는 깨졌고 1912년부터 일부 스킨헤드 그룹은 아프리카계 청년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갈등은 이미 존재했지만 1980년대 들어 축구 경기장 환경과 함께 이 운동은 정치화되었고 영국의 심파시스트 정당인 내셔널 프론트의 영향력이 급격히 커졌다. 내셔널 프론트는 축구 훌리건으로 알려진 과격 팬들과 스킨헤드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고 1980년부터는 자체 신문인 불독을 통해 다양한 축구 클럽의 팬들에게 공개적으로 인종차별적 행동을 과시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했다. 훌리건, 스킨헤드, 내셔널 프론트 지역 대표들 사이의 연대는 빠르게 공고해졌다. 한편 브리티시 무브먼트는 피닉스 더 피닉스라는 잡지를 통해 같은 전략을 반복했다. 청년, 음악, 극우 정치 사이의 이 융합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인물은 이언 스튜어트 도널슨이 이끄는 밴드 스크루드라이버였다. 그는 1981년부터 내셔널 프론트의 후원을 받으며 극우 성향의 록 음악의 아이콘으로 부상했고 반공주의 록 어게인스트 커뮤니즘이라는 구호 아래 활동했다. 1982년에는 화이트 노이즈라는 레이블이 설립되어 이와 유사한 밴드들의 음반을 제작하고 나치 찬양적 메시지를 담은 노래들을 통해 운동의 영향력을 확산시키는 데 주력했다. 이러한 급진적 전환은 스킨헤드 운동의 역사에서 새로운 국면을 상징했다. 음악, 폭력, 극단적 이념이 결합한 이 사회 현상은 영국의 국경을 넘어 유럽 정치 및 문화의 상상 속에 불안한 흔적을 남겼다. 왜 나치즘은 독일에서 다시는 자리를 잡지 못했는가? 1980년대 스킨헤드 운동의 이념적 급진화는 내부의 심각한 분열을 초래했다. 극우 담론의 부상에 대한 반작용으로 운동 내부에서도 좌파적이고 반파시스트적 입장을 가진 레드스킨스 같은 반대 파벌이 등장했다. 이들은 스킨스 헤트 더 NF, 에인티나치 리그, 스킨 헤드스 어게인스트 레이시얼 프리주드스, ASHARP 와 같은 단체들을 통해 인종차별과 극우 세력에 대항하는 활동을 펼쳤다. 또한
스킨헤드 문화 내에서는 새로운 정체성들도 등장했다. 예를 들어 LGTBI 구성원인 호모스킨, 호모킨스, 여성 스킨헤드인 스킹얼 또는 첼시, 첼시즈, 그리고 축구 문화와 밀접한 스킨 훌리건, 스킨 후올리간스 등이 있었다. 이러한 이념적 개인적 프로필의 다양화는 스킨헤드 운동이 초기의 획일성과 폭력성에서 벗어나 보다 넓은 스펙트럼으로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다. 1980년대 동안 스킨헤드 문화는 유럽 전역으로 광범위하게 퍼졌고 구성원 간의 이념 차이가 점점 더 뚜렷해졌다. 일부는 소규모 공산주의나 아나키스트 집단에 가담했고 많은 이들이 노동당과 같은 제도권 정당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 운동의 진화는 심파시스트적 언서를 받아들이는 이들과 같은 미학과 문화적 환경 속에서도 편협함, 인종차별, 차별을 완전히 거부하는 이들 간의 갈등을 반영하며 스킨헤드 운동 자체가 상반된 세계관 간의 상징적 전쟁터로 변모하였다. 현재 스킨나치 운동은 세 가지 주요 계열로 분열되어 있다. 첫 번째는 해머스킨으로 도시 폭력과 과격한 축구 환경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두 번째는 블러드 앤 아너, 블러드 앤 어너로 음악 중심의 보다 정치화된 성향을 띠고 있다. 세 번째는 1994년 미국 오리건주에서 결성된 폴크스프론트 복스프론트번로 조직 구조와 이념 체계를 갖춘 단체이다. 이들 내부에서도 관심사나 이념적 성향에 따라 세분화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XA 스킨헤드는 금욕적이고 자연주의적 삶을 추구하며 훌리건들은 축구에 대한 열정을 중심으로 정체성을 형성한다. 교리면에서도 인존구월주의를 지지하는 이들, 분리주의를 주장하는 이들, 심지어는 너나치즘을 사탄주의나 극단적 이슬람주의와 융합하는 이들도 있다. 현대 스킨나치즘의 핵심 메시지는 범유럽적 인종주의로 이른바 백인 인종의 우월함을 찬양한다. 이들은 유대계 집단이 혼혈과 대규모 이민을 통해 백인 정체성을 해체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레토릭은 더 이상 복잡한 인종 이론을 구성하려 하지 않고 행동을 촉구하고 민족적 다양성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구호와 슬로건에 집중한다. 이 새로운 운동은 과거 국가사회주의에 대한 이념적 재해석을 제시하지 않는다. 오히려 세상을 선과 악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누며 백인 순혈 유럽 이 외부의 적들로부터 끊임없이 위협받는다는 세계관에 기반한다. 스킨나치즘과 연관된 테러 행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극우 세력의 담론이 폭력으로 표출된 것이다. 이들의 행위는 단순한 무질서한 기물 파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비록 체계적이지는 않더라도 정치적 논리를 따르고 있으며 극단주의 이념에 쉽게 악용될 수 있다. 이 급진화된 청년 네트워크는 유럽 여러 나라와 북미에서 자리를 잡는 데 성공하였다. 스킨나치즘은 고립된 현상이 아니며 국제적으로 심각한 확장을 이루었다. 1990년대 중반 워싱턴의 명예훼손 방지 연맹 에디엘라임은 이를 반영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1995년 6월 기준으로 33개국에 7만 명 이상의 스킨헤드가 존재하며 이들 중 다수는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 네트워크는 이미 당시부터 증오 확산의 핵심 도구로 떠오른 인터넷을 통해 유지 및 강화되었다. 독일에서는 너나치즘이 처음부터 법적, 정치적, 사회적 장벽에 부딪혀 주요 세력으로 자리 잡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극단주의 표현들은 이 이념을 변두리에서 유지시켜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 등장한 너나치즘의 물결은 홀로코스트에 대한 조직적 부정으로 특징지어졌다. 티스 크리스토퍼센과 아서 버츠, 아터 부츠 같은 인물들은 유대인 학살을 국제적 이해관계가 만든 조작극으로 매도하며 역사적 사실을 부정했다. 이들은 독일 외의 극우 진영에서 반향을 일으켰고 특히 아르헨티나, 스페인, 미국에서 역사수정주의 출판사와 센터가 생겨났다. 반면 독일 국내에서는 나치 찬양을 강력히 금지하는 법률로 인해 공개적인 표현이 매우 어려웠다. 1980년대에 이르러 스킨헤드 운동은 이러한 급진적 사상에 새로운 플랫폼을 제공하였다.
초기에는 정치적 성격이 약했던 이 청년 하위 문화는 점차 정치화되었고 너파시즘 요소를 흡수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해머스킨, 블러드 앤 아너 같은 폭력적 파벌들이 나타났으며 이들은 폭력에 대한 숭배와 노골적인 인종차별을 결합하였다. 20세기 말 인터넷의 확산은 이들이 국가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음악이나 축구를 통해 선전 및 모집 활동을 벌이도록 도왔다. 정치적 주변 세력에 머무르고 있음에도 너나치즘의 위협은 사라지지 않았다. 독일 통일 이후 이민자와 난민에 대한 반감은 극단주의 담론의 원동력이 되었다. 1990년대 외국인, 성소수자 및 기타 소수자들에 대한 폭력이 급증했으며 이는 동독 지역의 이념적 공백과 경제적 불안정에 기인한 것이었다. 그러나 독일 시민사회와 국가기관은 강력하게 대응했다. 교육 캠페인, 국가의 감시체계, 사법적 처벌을 통해 너나치즘은 통제 아래 놓이게 되었으며 과거와 같은 영향력을 되찾지 못하게 되었다.